안녕하십니까. 김병일 기자입니다.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뉴스 245호입니다. 도깨비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하순 연방하원에서는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에게 연방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자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른바 용맹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인데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에 상정됐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한 2023 회계년도 후방수권 법안에 포함됐었는데요. 하지만 상원의 문턱까지는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도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상원 표결이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됩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연방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 시민권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구체적인 법 적용 대상은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타카노 의원은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시민이 된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용사들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음에도 보훈부의 의료 서비스에서 완전 배제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원에서 이런 부당함을 시정할 나의 초당적인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용맹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기쁘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의 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부 의료 서비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전 참전 한인이 약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미국이 왜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의 건강까지 챙기려 하는 것일까요? 배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언뜻 미국 정부가 자비심이 많고 배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실은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마땅히 줬어야 할 혜택을 아직도 주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뭉구적거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료 혜택 외에도 금전적 보상 등 더 많은 혜택을 줬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강제적 권유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의 생명이 희생되고 불구자가 나왔습니다. 또 적들을 쉽게 노출시키기 위해 무차별 살포했던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로 인한 후유증은 전쟁이 끝나고도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수많은 군인들이 제대 뒤에도 사회에 정상적으로 소응하지 못하거나 병을 얻어 일찍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고엽제 화학물질 에이전트 오렌지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한인 참전 용사와 미군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죠. 한국군은 누구보다 베트남전에서 용맹하게 싸웠는데요. 그러나 미국에서 베트남전과 관련해 한국군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는 단지 베트남 정책 관련 국무부와 국방부 문서에서 한국군이 나타날 뿐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자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베트남 전쟁 내용을 포함한 세계 현대사 개설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베트남 전쟁에서 5,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그 2배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한국군은 미국이 승리하지 못하고 떠난 베트남전에서 유령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나 혜택에서도 제외된 것일까요? 그런데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한국 사회가 12.6 사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격동기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대한 배려나 보상, 치료 등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게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고 보살펴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결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보상과 책임까지 물어야 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물론이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 퇴역 장병들은 고엽제 생산업체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1984년 고육제 생산 제약 회사들과 1억 8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자 보상기금 설치에 합의하고요. 이 기금에서 각종 후유증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미군 18만 명, 호주와 뉴질랜드 군인 출신 6만 명 등 24만 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한국군 출신은 이런 재판이 열리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네요. 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가 뒤늦게 1994년 7월 고엽제 피해 환자 25명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임파선암 교포 환자 1명 등 26명을 원고로 다우케미컬 등 6개의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제소에 나섰지만 모두 패소하거나 기각됐다고 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이어진 베트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은 34만 5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 생존자는 17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국가보훈처가 인정한 사망자 포함 고엽제 누적 피해자 수는 13만 6,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초기에는 피부병 관련 정도였으나 이후 20가지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방광암, 다발성 경화증, 갑상생 기능 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이 추가 인정되면서 24개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혜택 범위도 더 늘어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전 참전 한인 수는 타카노 의원실이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인 3,000명 정도로 관련 단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용맹법안의 하원 통과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더 빨리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고 지금도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에 불만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 총연합회 어거스틴 하 회장은 최근 미국의 소리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가 고무적이라면서도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의 참전용사 출신 한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보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그는 특히 연방보훈부의 의료 서비스는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월남전에 참전했는데 미국 퇴역 군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 의료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 서비스는 미국 퇴역 군인이 받는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베네핏, 연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료 혜택은 베트남전 참전 한인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혜택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법안이 시행돼도 제공되는 의료 혜택에 드는 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한국 정부여서 사실 미국 정부나 의회가 이 문제를 이렇게 늑장 처리할 이유가 없는데도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법안 시행 시 보훈부가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인 미국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한국 정부에 청구하면 한국 정부가 이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사람이 전쟁을 겪으면 그 후유증은 대단합니다. 미국의 경우만 살펴봐도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 20년간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된 전 현직 미군들 중 후유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의 수가 3만 명을 넘는다고 하네요. 전쟁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외에도 군대 특유의 문화와 훈련 방식, 지속적인 총기 사용, 전장에서 복귀 후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이 원인이겠죠. 그런데 베트남전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독 중 가장 강력한 독이라는 고엽제를 무차별로 살포함으로써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병사들을 또 다른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피부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임신 여성의 경우 기형아를 출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고엽제의 노출로 인한 피해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어지고 후유증을 앓게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국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한인 퇴역 군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과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국 정부도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력이 커진 만큼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희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혜택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기사들입니다. LA 한인교회가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육아를 격려하고자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지난달 28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출산한 부부 교인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생후 5개월 된 둘째 아이를 품에 안고 강단에 올라온 30대 부부에게 교회 측은 장려금 $2,000를 전달했습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교인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 출산 시 $1,000, 둘째는 $2,000, 셋째 $3,000, 넷째는 $5,000를 지급합니다. 교회 측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청년들 가운데도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두드러져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나 종교단체, 사회기관 등 모두가 저출산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남가주 한인사회의 어른으로 불리는 민병수 변호사가 지난 1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입니다. 민 변호사는 최근 폐렴이 악화해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1933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15살 때 아버지 고 민희식 초대 LA 총영사를 따라 가족과 함께 LA에 왔습니다. 1975년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으로는 3번째, 남가주에서는 2번째 한인 변호사로 합격한 뒤 48년 동안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1983년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를 설립하는 등 여러 한인 단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두루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적으로 3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K-바비큐 체인 젠 코리아 바비큐가 $2,500만 규모의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합니다. FSR 매거진은 한인 이민자 데이비드 김과 제장 공동대표가 창립한 젠이 지난달 26일 $2,500만 규모의 IPO를 신청했다고 전했는데요. 젠은 2011년 남가주 서스틴에 첫 매장을 연 이후 애리조나와 네바다, 하와이, 텍사스, 뉴욕 등 전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업망을 확대해 3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억 6,370만 달러 규모라고 하네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홈리스에게 캠핑카, 즉 RV를 임대하는 일명 밴로드 행위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밴로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밴로드는 한 달 평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300에서 $800를 받고 홈리스를 대상으로 RV를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LA강 인근 포리스트론 거리 약 2마일 구간에는 이런 RV 70대 정도가 집중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LA 시의회에 따르면 시 전체적으로 거리에 주차된 RV는 약 4,000대, 그리고 이곳에 거주하는 홈리스는 6,5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네요. 홈리스 문제가 다양한 사회의 문제를 파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입니다. 임대주택의 시큐리티 디파짓, 즉 임대보증금 금액을 한 달치 렌트비로 제한하는 법안이 최근 가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맷 헤이니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보증금 제한 법안이 지난달 22일 의회를 통과해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은 임대주택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월 렌트비의 2~3배에 해당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한 달치로만 제한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자는 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렌트비가 급등해 시큐리티 디파짓 액수가 수천 달러에서 $10,000를 훌쩍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건물주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가진 사람보다는 조금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쪽으로 사회가 굴러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깨비 뉴스 245호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렬한 태양빛과 여유로운 해변으로 표현되는 남가주가 6월을 맞았지만 여전히 겨울 이불을 덮고 자고 어떤 집은 아침 저녁으로 히터를 틀기도 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도 곧 끝을 보겠지요. 잿빛 하늘을 보는 날이 길어지는 만큼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날을 맞는 기쁨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